여보, 오늘 당신이 버리는 건 아내가 아니야. 당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마지막 기회야.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앞둔 가장 중요한 기자회견에서 강태준은 아내 한서린을 공개적으로 조롱하고 재벌가의 딸 윤채원을 자신의 새로운 동반자처럼 세웠다. 사람들은 초라하게 버림받은 아내가 무너질 거라 생각했지만 서린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물은 것은 단 하나였다. 정말로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그 선택을 할 것인지, 그리고 아무도 몰랐다. 그 순간 방송국의 송출실에는 강태준보다 훨씬 위험한 남자가 이미 들어와 있었다. 여보, 오늘 당신이 버리는 건 아내가 아니야. 당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마지막 기회야. 한서린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다. 그러나 서울 여의도에 대형 컨벤션홀을 채운 수백 명의 기자들 사이로 그 한마디가 이상할 만큼 또렷하게 퍼졌다. 무대 위 강태준은 잠시 표정을 굳혔다가 곧 입꼬리를 올렸다. 그의 오른쪽에는 아이보리색 정장을 입은 윤채원이 서 있었다. 해성그룹 윤석호 회장의 외동딸이자 오늘 아침까지는 대선 캠프 경제자문위원으로만 소개되던 여자였다. 태준은 마이크를 한 손으로 고쳐 잡으며 웃었다. 서린아, 아직도 네가 나한테 기회를 준다고 생각해. 앞줄에서 플래시가 터졌다. 그는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돌려 카메라를 바라봤다. 국민 여러분께 솔직해지고 싶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실패한 결혼을 유지해왔습니다. 제 아내는 정치도 경제도 국민이 어떤 변화를 원하는지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기자석이 술렁였다. 서린은 움직이지 않았다. 태준은 그 침묵을 허락으로 받아들였다. 대통령의 배우자는 집안에서 조용히 웃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계 정상들 앞에 설 품격도 시대를 이해할 지성도 필요합니다. 채원이 고개를 살짝 숙이며 입술 끝에 미소를 걸었다. 후보님, 너무 솔직하신 것 아닌가요? 태준이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는 솔직해야 할 때니까요. 그러자 서린이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강태준. 그 짧은 세 글자에 태준의 손가락이 마이크를 조금 세게 움켜쥐었다. 서린은 다시 물었다. 지금 한 말 취소할 생각 없어. 태준은 비웃었다. 무서우면 먼저 나가. 오늘만큼은 네가 무대의 주인공이 아니니까. 강태준은 오늘을 오래 준비했다. 대통령 선거를 석 달 앞두고 그의 지지율은 경쟁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기 시작했다. 노동 전문 변호사로 이름을 알리고 국회의원이 되고 당내 경선을 뒤집고 마침내 대통령 후보 자리에 오르는데 10년이 걸렸다. 그 10년 동안 언제나 그의 옆에는 한서린이 있었다. 다만 사람들은 그녀가 무엇을 했는지 몰랐다. 공식 프로필에는 지방의 평범한 가정 출신이라고 적혀 있었고 학력과 경력도 지나치게 단순했다. 방송 인터뷰를 거절했고 선거 유세에도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래서 태준의 지지자들은 그녀를 시대에 뒤떨어진 정치인의 아내라고 불렀다. 태준 역시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믿기 시작했다. 자신이 연설을 잘해서 후원자들이 몰렸고 자신의 판단이 뛰어나서 방송사들이 우호적으로 변했으며 자신의 카리스마 때문에 재계 인사들이 줄을 선 것이라고. 서린이 그 모든 만남의 전날 밤마다 단 한 통의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제 그에게 필요한 것은 한서린이 아니라 해성그룹이었다. 태준은 채원의 허리에 손을 올리지는 않았지만 손끝이 닿을 듯 가까운 거리에 서며 말했다. 저는 앞으로 저와 같은 시대를 바라보는 사람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누군가 물었다. 윤채원 전무님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채원은 살짝 당황한 얼굴을 연기했다. 태준은 대답하지 않고 미소만 지었다. 그 침묵 하나로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가 폭발했다. 서린은 테이블 위에 놓인 물잔조차 손대지 않았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해성그룹 윤석호 회장만이 이상하게 웃지 못하고 있었다. 행사장 뒤편 송출 통제실에서는 다른 종류의 침묵이 흐르고 있었다. 메인 감독 박성우는 헤드셋을 쓴 채
수십 개 모니터를 번갈아 보다가 갑자기 울린 휴대전화를 확인했다. 발신자 번호는 표시되지 않았다. 평소 같으면 받지 않았을 전화였다. 그러나 화면 한가운데 찍힌 아주 작은 은색 문양을 본 순간 그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통제실 구석으로 가 전화를 받았다. 네, 상대방의 목소리는 짧았다. 지금부터 송출권한 최상위 잠금으로 전환하세요. 박 감독의 입술이 말랐다. 지금 전국 생중계입니다. 그런등 캠프 측이 송출 중단을 요구하면 저희가 중단하지 마세요. 낮고 감정 없는 남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어떤 요청이 들어와도요. 박 감독이 주위를 바라보며 목소리를 낮췄다. 대표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잠깐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남자가 말했다. 대표가 지금 당신 뒤에 있습니다. 박 감독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통제실 출입문이 소리 없이 닫히고 있었다. 검은 셔츠 위에 짙은 회색 재킷을 걸친 남자가 안으로 들어왔다. 국내 최대 미디어 통신기업 테림 미디어 네트워크 회장 차도겸이었다. 공개석상에 거의 나타나지 않아 얼굴을 알아보는 사람조차 많지 않은 인물이었다. 그는 박 감독에게 시선도 주지 않은 채 중앙 모니터를 바라봤다. 화면 속 서린이 태준을 보고 있었다. 도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한 회장님이 멈추라고 하기 전에는 손대지 마십시오. 박 감독은 순간 자신이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다. 한 회장님이요. 도겸은 대답하지 않았다. 무대에서는 채원이 본격적으로 칼을 꺼내고 있었다. 그녀는 기자들의 질문이 몰리자 겸손한 얼굴로 말했다. 저는 후보님을 존경하는 동료일 뿐이에요. 다만 대통령 배우자라는 자리는 국가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녀의 시선이 서린을 향했다. 어떤 분에게는 조금 벅찬 역할일 수도 있겠죠. 몇몇 기자가 서로 눈을 마주쳤다. 너무 노골적이었다. 하지만 태준은 말리지 않았다.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채원 씨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채원은 웃었다. 후보님이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도 이제 세련된 이미지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그 순간 서린의 왼손 엄지손가락이 천천히 결혼 반지를 쓰다듬었다. 화려하지 않은 백금 반지였다. 하지만 안쪽에는 왕관도 회사 로고도 아닌 세 개의 선이 겹쳐진 작은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윤석호는 그 움직임을 보는 순간 의자 손잡이를 움켜쥐었다. 서린은 그의 반응을 놓치지 않았다. 윤 회장님. 갑자기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에 윤석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서린은 웃지도 않은 채 물었다. 따님이 아주 자신감이 넘치시네요. 윤석호가 겨우 입을 열었다. 젊은 사람이 원래 그렇지요. 서린이 말했다. 그래요. 젊으면 실수할 수도 있죠. 그리고 태준을 바라봤다. 하지만 당신은 아니잖아. 당신은 자신이 지금 무슨 선택을 하는지 알고 있잖아. 태준은 그녀의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늘 그랬다. 한서린은 그가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도 마치 그의 등 뒤에 더 높은 계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바라봤다. 그 눈빛 좀 그만해. 태준이 결국 말했다. 공식 기자회견이라는 사실도 잠시 잊은 듯했다. 무슨 눈빛서리니 조용히 되물었다. 내가 아직도 네 허락을 받아야 움직이는 사람인 것처럼 보는 그 눈빛. 그의 목소리가 조금씩 커졌다. 10년 동안 참았어. 당신이 사람 몇 명 소개해줬다고 내 인생 전체를 만들어준 것처럼 행동하는 거. 서린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것은 상처라기보다 확인에 가까웠다. 태준은 멈추지 않았다. 국민들이 날 선택한 거야. 내가 연설했고, 내가 싸웠고, 내가 올라왔어. 당신은 그냥 내 옆에 있었을 뿐이야. 채원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감추기 위해 고개를 숙였다. 서린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10년 전 서초동의 허름한 법률사무소에서 밤새 노동자들의 서류를 정리하던 청년이 떠올랐다. 돈도 인맥도 없지만 자신은
절대 권력 앞에서 무릎 꿇지 않겠다고 말하던 남자였다. 그녀는 그 말을 믿었다. 어쩌면 믿고 싶었던 것인지도 몰랐다. 그래서 정치 후원 조직을 연결했고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했으며 그의 경력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마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 길을 열었다. 하지만 그 어느 날에도 그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 자신이 누구인지도 왜 그를 선택했는지도. 사람은 진실을 몰라도 충성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지금 보니 그것이 그녀의 오만이었다. 서리는 천천히 결혼 반지를 빼냈다. 그래, 그럼 오늘부터는 네가 혼자 올라가 봐. 기자들의 카메라가 동시에 움직였다. 반지를 뺀 장면은 즉시 수십 개 방송 화면에 클로즈업으로 잡혔다. 태주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 여유로운 표정을 되찾았다. 이것이야말로 자신이 바라던 장면이었다. 공개적인 결별, 새로운 시작, 해성그룹과의 연합, 대통령 후보 강태준의 독립선언. 그는 단상 앞으로 한 걸음 나가 말했다. 저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에게 끌려가지 않겠습니다. 박수가 몇 군데서 터졌다. 캠프 관계자들이 미리 배치한 지지자들이었다. 채원도 조용히 손뼉을 쳤다. 그런데 윤석호는 손을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눈은 서린의 반지에 고정돼 있었다. 서린은 그것을 검은 벨벳 상자에 넣지 않았다. 테이블 위에 그대로 올려놓았다. 반지 안쪽의 세 줄 문양이 조명 아래 잠깐 빛났다. 윤석호의 기억 속에서 오래전 한 장면이 번개처럼 스쳤다. 서울에서도 장소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지하 회의실. 아무도 이름을 부르지 않던 여자. 그리고 긴 테이블, 가장 안쪽, 회장석에 앉아있던 검은 옷의 한서린. 윤석호는 자신도 모르게 입술을 움직였다. 설마 채원이 아버지 쪽을 돌아봤다. 아빠 왜 그래?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서린은 의자에서 일어났다. 누군가는 그녀가 결국 굴욕을 견디지 못하고 나가는 줄 알았다. 카메라 몇 대가 출구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러나 그녀는 문으로 가지 않았다. 천천히 단상 쪽으로 걸어왔다. 보안 요원이 막으려 하자 캠프 총괄본부장이 손짓했다. 그냥 둬. 마지막 인사 정도는 하게 하지. 사람들은 웃었다. 서리는 그 웃음 사이를 지나 태준의 세 걸음 앞에 멈췄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물을게. 태준이 짜증스럽게 한숨을 쉬었다. 또 뭔데 서린이 말했다. 지금 여기서 채원이 손 놓고 윤 회장과 맺은 약속도 전부 취소하고 당신이 왜 정치인이 됐는지 처음부터 다시 생각할 생각 있어. 채원의 얼굴이 굳었다. 태준은 서린을 노려봤다. 당신이 해성그룹과 내가 뭘 약속했는지 어떻게 알아? 아주 짧은 순간이었다. 그러나 윤석호가 고개를 푹 숙이는 것을 서린은 보았다. 그녀의 대답은 차가웠다. 대답부터 해. 태준은 웃음을 터뜨렸다. 없어. 당신이 누구라고 내 앞길을 막아 서리는 몇 초 동안 그 얼굴을 바라봤다. 마치 오래 들고 있던 물건을 내려놓기 전 마지막으로 무게를 확인하는 사람 같았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이제 확실해졌네. 통제실에서 차도겸은 화면 속 서린의 표정을 보고 천천히 손가락을 접었다. 그가 10년 동안 가장 싫어했던 순간이 바로 저 표정이었다. 서린이 누군가를 완전히 포기했을 때 짓는 얼굴. 분노도 슬픔도 없는 얼굴. 도겸은 옆에선 비서에게 물었다. 비상 송출망 전부 열려있지? 네. 지상파와 케이블 온라인 동시 송출까지 유지 중입니다. 외부 차단 권한은 지금부터 회장님 승인 없이는 접근할 수 없습니다. 도겸은 고개를 끄덕였다. 비서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캠프에서 중단 요청이 오면 어떻게 할까요? 도겸의 시선은 계속 서린에게 고정돼 있었다. 서린이 명령하면 끊어. 그는 잠깐 말을 멈췄다. 그 여자 말고는 누구 말도 듣지 마. 비서는 익숙한 듯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다. 도겸이 한서린에게 어떤 감정을 품고 있는지는 태림그룹 최상층 사람들에게조차
입 밖에 내서는 안 되는 금기였다. 다만 그가 몇 년 전 이사회에서 했던 말 하나는 아직 전설처럼 남아 있었다. 세상이 전부 틀렸다고 해도 한설인이 오른쪽이라고 말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간다. 그 충성심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도겸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오늘도 설인의 명령 없이 움직이지 않으려 했다. 적어도 아직까지는. 태준의 캠프 본부장이 갑자기 귀에 꽂은 이어폰을 만지며 인상을 찌푸렸다. 후보님, 이상합니다. 태준이 마이크를 가린 채 물었다. 뭐가 송출팀에서 제어권이 막혔다고 합니다. 태준의 눈썹이 움직였다. 뭐가, 무슨 소리야? 바로 그때 설인이 핸드백을 열었다. 안에서 나온 것은 휴대전화도 서류도 아니었다. 검은색의 작은 리모컨이었다. 특별할 것 없어 보였지만 윤석호는 그것을 보는 순간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채원이 놀라서 아버지를 바라봤다. 아빠 윤석호의 얼굴은 창백했다. 태준도 그 반응을 알아차렸다. 회장님 왜 그러십니까? 윤석호가 설인을 보며 낮게 말했다. 한 선생. 설인의 눈이 그에게 향했다. 그 한 번의 시선만으로 그는 말을 삼켰다. 기자석에서 웅성거림이 커졌다. 조금 전까지 초라한 정치인의 아내 취급을 받던 여자를 대한민국 굴지의 재벌 회장이 왜 저렇게 두려워하는지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다. 설인은 리모컨을 손 안에서 한 번 굴렸다. 그리고 태준에게 물었다. 당신 정말 기억 안 나? 태준의 목 뒤로 이유를 알 수 없는 한기가 흘렀다. 뭘 말하는 거야? 설인의 엄지가 버튼 위에 올라갔다. 그날 밤 그녀가 말했다. 당신이 윤석호 회장 앞에서 무릎 꿇고 서명한 것. 기자들의 웅성거림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채원의 얼굴에서 미소가 지워졌다. 윤석호는 앞으로 한 걸음 나서려 했지만 두 다리가 굳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태준은 마이크를 꽉 쥔 채 설인을 노려봤다. 무슨 헛소리야. 설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신 단상 뒤에 설치된 초대형 화면을 바라봤다. 아직 화면에는 강태준의 선거 슬로건이 떠 있었다. 새로운 대한민국, 강태준과 함께. 설인은 그 문구를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래, 새로 시작해야지. 그리고 버튼을 눌렀다. 화면이 검게 꺼졌다. 행사장 전체에서 비명이 섞인 탄성이 터졌다. 태준이 뒤를 돌아보며 외쳤다. 뭐 하는 거야? 화면 꺼 캠프 관계자가 다급하게 통제실에 연락했다. 송출 중단해. 지금 당장 전부 내려. 그러나 아무것도 꺼지지 않았다. 오히려 전국 방송 화면에는 검은 배경 위로 숫자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5, 4, 3. 태준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자신감이 사라졌다. 그는 설인에게 달려들 듯 다가갔다. 한설인, 당장 멈춰. 그녀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숫자가 1을 지나 1로 향했다. 통제실의 어둠 속에서 차도겸이 아주 천천히 웃었다. 그리고 화면이 완전히 바뀌기 직전 설인은 태준만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낮게 말했다. 내가 마지막 기회를 줬잖아. 검은 화면의 숫자가 1에서 멈춘 순간 강태준은 자기도 모르게 숨을 삼켰다. 그러나 그 다음 화면에 나타난 것은 그가 두려워하던 비밀 문서도 윤석호와 함께 있던 사진도 아니었다. 10년 전에 낡은 신문 기사 한 장이었다. 이름 없는 노동 전문 변호사 강태준이 대기업의 부당해고 사건을 맡아 무료 변론에 나섰다는 짤막한 기사였다. 사진 속의 태준은 지금보다 훨씬 말랐고 값싼 정장을 입고 있었다. 기자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자 태준은 오히려 어깨에 힘을 되찾았다. 그는 설인을 돌아보며 비웃었다. 이게 내 비장의 카드야. 설인은 리모컨을 천천히 내렸다. 아니, 그냥 확인하고 싶었어. 뭘 당신이 저 사람을 아직 기억하는지. 태준의 얼굴이 굳었다. 화면에는 과거에 그가 기자에게 말했던 한 문장이 자막으로 떠올랐다. 권력 앞에서 무릎 꿇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다. 채원은
상황을 재빨리 읽고 웃으며 마이크를 들었다. 후보님의 초심을 보여주시는 영상인가 봐요. 사모님께서 마지막 선물이라도 준비하신 건가요? 몇몇 기자가 웃었다. 태준도 그 흐름에 올라탔다. 그래, 설이나 고맙다. 덕분에 국민들께 제가 어디에서 시작했는지 다시 보여드렸네. 설이는 그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시작은 보여줬으니 끝은 나중에 보여주지. 그 순간 통제실에서 차도겸의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는 설인이 왜 진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는지 알고 있었다. 그녀는 오늘 태준을 죽이러 온 것이 아니었다. 마지막으로 살릴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러 온 것이었다. 그리고 방금 그 가능성이 사라졌다. 기자회견이 끝난 지 2시간도 지나지 않아 여론은 예상 밖으로 태준에게 유리하게 움직였다. 주요 포털의 정치면에는 실패한 결혼을 솔직히 인정한 후보, 오래된 부부 갈등을 딛고 새로운 시대를 선택한 강태준 같은 제목이 줄줄이 걸렸다. 설인이 반지를 빼고 떠난 장면조차 일부 방송에서는 침묵하는 아내의 마지막 배려로 포장됐다. 태준 캠프의 전략실에서는 샴페인이 터졌다. 본부장 최민석은 태블릿을 들고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후보님 여성층 일부가 빠졌지만 중도 남성층이 크게 올랐습니다. 오히려 결단력 있다는 평가가 붙었습니다. 태준은 넥타이를 풀며 소파에 몸을 기대었다. 봤지? 저 여자가 아무리 뭘 해도 이제 세상은 내 말을 듣는다니까. 채원이 그의 옆에 앉으며 와인잔을 건넸다. 당연하죠. 그동안 너무 오래 사모님 눈치를 보셨어요. 태준은 잔을 받아 들다가 잠시 멈췄다. 눈치를 본 게 아니야. 그럼요. 그는 대답 대신 와인을 마셨다. 채원은 미소를 지으며 그의 팔에 손끝을 얹었다. 이제 아버지도 후보님을 완전히 믿으실 거예요. 청와대에 들어가고 나면 약속한 부분만 확실히 정리해 주시면 돼요. 태준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다. 그 이야기는 여기서 하지 마. 채원이 웃었다. 왜요? 이제 겁낼 사람이 없잖아요. 태준은 창밖 여의도의 불빛을 바라봤다. 이상하게도 한설인이 버튼을 누르기 직전 했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당신이 윤석호 회장 앞에서 무릎 꿇고 서명한 것, 그 자리에 설이는 없었다고 그는 믿고 있었다. 설이는 같은 시간 한남동의 오래된 저택 지하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다. 기자회견장에서 벗은 결혼 반지는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휴대전화 화면에는 수백 개의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가 쌓여 있었지만 그녀는 하나도 열지 않았다. 대신 오래된 서류철에서 낡은 명함 하나를 꺼냈다. 강태준 변호사. 사무실 주소는 지금은 재개발되어 사라진 서초동 골목이었다. 10년 전 그곳에서 처음 만난 태준은 지금과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당시 설이는 신분을 숨긴 채 한 노동재단의 후원자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녀가 허름한 사무실 문을 열었을 때 태준은 밤새 복사한 서류 위에 엎드려 잠들어 있었다. 깨우자 그는 민망한 얼굴로 일어나면서도 첫 마디부터 돈 이야기를 했다. 후원금 때문에 오셨으면 다른 데 주세요. 여기 사람들은 변호사보다 당장 생활비가 더 필요합니다. 설이는 그 말이 흥미로워 물었다. 돈이 필요 없어요. 태준이 코웃음을 쳤다. 필요하죠. 그래도 필요하다고 아무한테나 무릎 꿇으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꿇어야 하잖아요. 그날 설이는 처음으로 그를 오래 바라봤다. 그리고 일주일 뒤 태준이 맡은 사건을 도와줄 회계법인과 노무팀이 우연처럼 나타났다. 한 달 뒤에는 그의 인터뷰가 전국 방송에 나갔다. 반년 뒤에는 개혁 성향 정치인들이 그에게 영입 제안을 했다. 태준은 그것이 자신이 얻어낸 기회라고 믿었다. 설이는 굳이 정정하지 않았다. 그녀는 사람에게 진실보다 가능성이 중요하다고 믿었으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 침묵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다. 서재문이 열렸지만 설이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차도겸은 허락을 구하지 않고 들어와 그녀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그는 기자회견장에서 입었던 재킷을 벗어
팔에 걸친 채였다. 그러망 019번은 그럼지키 있어. 왜 안 터뜨렸어? 서리는 명함을 다시 서류철 안에 넣었다. 뭘? 그 사진. 도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턱 근육이 굳어 있었다.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당신을 모욕했어. 그 옆에 있는 여자까지 당신을 조롱했고. 서린이 눈을 들었다. 그래서라니. 도겸은 짧게 웃었지만 웃음에는 온기가 없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오늘 밤 안에 강태준 이름이 검색창에서 사라져. 방송사 편성도, 광고도, 포털 노출도 전부 멈출 수 있어. 서린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그게 내 문제야. 도겸이 멈췄다. 누가 나를 건드릴 때마다 세상을 없애려고 하잖아. 그들이 먼저 당신을 건드렸으니까. 나는 네 신이 아니야, 도겸아. 방안이 조용해졌다. 그 말만큼은 도겸에게 언제나 잔인했다. 그러나 서리는 피하지 않았다. 네가 방송을 잠그라고 한 건 내가 부탁했기 때문이야. 진실이 공개되기도 전에 누군가 임의로 끊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데 내가 개인적으로 태준을 지우기 시작하면 우리도 그들이랑 다를 게 없어. 도겸은 한참 동안 그녀를 바라보다 낮게 말했다. 당신은 이상해. 배신한 놈한테는 마지막 기회를 주면서 나한테는 한 번도 기회를 안 줘. 서린의 손끝이 반지 옆에서 멈췄다. 지금은 그 이야기 하지 마. 언제는 했나. 도겸은 일어나 문으로 향했다. 그러나 나가기 전 뒤돌아보며 말했다. 그래도 기억해. 당신이 멈추라고 해서 내가 멈춘 거야. 강태준이 살아있어서가 아니라. 다음 날 아침 강태준 캠프는 더 큰 호재를 맞았다. 전날 기자회견 이후 실시된 긴급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한 것이다. 최민석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후보님 경쟁 후보와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당에서도 오늘 오후 최고위원들이 공식 지지선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태준은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며 만족스럽게 웃었다. 서린이 떠난 뒤에도 아무것도 무너지지 않았다. 아니, 더 좋아졌다. 그것이 그에게는 가장 중요한 증명이었다. 한서린 없이도 자신은 왕이 될 수 있다는 증명. 하지만 회의가 시작되자 이상한 일들이 연이어 일어났다. 그동안 매달 가장 큰 금액을 후원하던 기업 3곳이 예정된 비공개 간담회를 취소했고 대형 로펌 대표가 연락을 끊었으며 정책 자문을 맡던 전직 경제 관료 2명이 갑자기 개인 사정을 이유로 사임했다. 태준은 서류를 내려놓으며 짜증을 냈다. 한꺼번에 왜 이래? 최민석도 당황한 얼굴이었다. 정확한 이유는 확인 중입니다. 채원이 느긋하게 말했다. 그 정도는 해성에서 채우면 되죠. 태준은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쪽이 불편했다. 오후에는 더 이상한 일이 생겼다. 대선 출마 초기부터 그를 지지해온 원로 정치인이 직접 전화를 걸어 짧게 말했다. 강 후보, 나는 여기까지 하겠네. 태준이 이유를 물었지만 상대는 한숨만 쉬었다. 자네는 자신을 왕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 그런데 왕관이 누구 손에서 왔는지는 모르는군. 전화는 그대로 끊겼다. 태준은 굳은 얼굴로 화면을 바라봤다. 한편 서리는 서울 종로의 작은 한옥 식당 별실에서 70이 넘은 전직 금융위원장 오명규를 만나고 있었다. 그는 10년 전 태준을 처음 정치권에 소개한 사람이었다. 오명규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정말 손을 떼실 겁니까? 서리는 담담했다. 제가 언제 잡고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노인은 쓴 웃음을 지었다. 그 사람이 첫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천받을 수 있게 당 지도부를 설득한 것도 회장님이고 첫 번째 정치자금 스캔들 때 합법적인 회계 검증팀을 붙여 살려낸 것도 회장님입니다. 대통령 후보까지 왔는데 이제와 손을 잡은 적이 없다고 하시면 늙은이가 서운하지요. 서리는 찻잔 가장자리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쓸었다. 저는 길만 열었습니다. 걷는 건 그 사람이 했어요. 그래서 아직 미련이 있으십니까? 그녀의 표정이 아주 잠깐 흔들렸다. 미련은 아닙니다. 그럼 왜 어제 사진을 공개하지 않으셨습니까? 서리는 창밖 정원을 바라봤다. 그 사진을 내보내면
강태준 하나만 죽는 게 아니니까요. 그 자리에서 거래를 거부했던 사람들도 있고 아무것도 모르고 인프라 사업에 참여한 회사들도 있어요. 전부 한꺼번에 묻히면 진실보다 공포가 먼저 남습니다. 오명규는 한동안 침묵하다 물었다. 그럼 뭘 기다리십니까? 서리는 낮게 대답했다. 그 사람이 스스로 어디까지 갈지.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어제 공개적인 모욕은 배신의 시작이 아니라 결과였다. 진짜 문제는 그보다 훨씬 전에 시작됐다. 그날 저녁 해성그룹 본사 최상층에서 윤석호는 딸의 뺨을 때릴 듯 손을 들었다가 가까스로 멈췄다. 대체 기자회견장에서 왜 그런 말을 했어? 채원이 황당한 얼굴로 아버지를 노려봤다. 뭘요? 한설인 말이에요. 아빠도 그 여자 싫어했잖아요. 싫어하는 것과 건드리는 건 다른 문제야. 윤석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채원은 처음 보는 아버지의 모습에 오히려 웃었다. 설마 아빠가 그 여자 무서워요? 윤석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술잔을 채우려다 손이 떨려 위스키를 테이블에 흘렸다. 채원이 눈을 가늘게 떴다. 아빠, 그날 회의에 한설인도 있었죠? 윤석호의 손이 멈췄다. 무슨 소리야? 기자회견장에서 강태준한테 무릎 꿇고 서명했다고 했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윤석호는 딸을 노려봤다. 그 일은 네가 알 필요 없어. 나도 이제 이해관계자예요. 태준 오빠가 대통령이 되면 약속한 사업은 내가 맡기로 했어요. 너 아직도 강태준이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 채원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뜻이에요? 윤석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우리는 왕을 갈아탈 준비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 채원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소리쳤다. 아빠가 먼저 태준 오빠한테 접근했잖아요. 그때는 한설인이 그 남자를 버릴 줄 몰랐으니까. 윤석호의 한마디에 채원은 아무 말도 못했다. 그는 딸을 보며 처음으로 공포를 숨기지 않았다. 잘 들어. 강태준이 강태준이라서 우리가 돈을 댄 게 아니야. 한설인이 그의 뒤에 있었기 때문에 된 거다. 그날 밤 태준은 혼자 청담동 비공개 라운지에서 술을 마시다가 최민석에게서 한 장의 자료를 받았다. 오늘 하루 동안 후원을 철회하거나 면담을 취소한 인물들의 명단이었다. 기업인, 법조인, 학자, 언론계 인사까지 분야가 달랐지만 이상한 공통점이 있었다. 모두 태준이 정치에 입문한 초기부터 그를 도운 사람들이었다. 태준은 명단을 내려다보다 낮게 말했다. 최민석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저었다. 확인해봤는데 직접 연락한 흔적은 없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동시에 미쳤다는 거야. 최민석이 한참 망설이다 말했다. 후보님, 이상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분들 중 상당수가 예전에 후보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태준이 고개를 들었다. 무슨 말? 좋은 사람의 부탁을 받았다고요. 태준은 피식 웃었다. 설인 말이겠지. 그런데 아무도 이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탁을 거절하면 앞으로 특정 투자조합이나 재단과 일하기 어려워질 거라는 이야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태준의 웃음이 사라졌다. 그 순간 10년 동안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연결되기 시작했다. 첫 공중파 인터뷰, 갑자기 찾아온 후원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공천, 상대 후보의 공격이 시작되기 직전 나타난 법률팀. 그 모든 순간 전날 밤 설이는 늘 짧게 말했다. 내일 사람 하나 만날 거야. 잘 이야기해. 태준은 손에 든 잔을 내려놓았다. 그 여자 대체 뭐야? 같은 시각 한남동 저택의 지하 보관실에서 설이는 오래 잠겨있던 금고 하나를 열었다. 안에는 보석도 현금도 없었다. 오래된 계약서와 주주명부 여러 재단의 인감, 그리고 검은색 봉투 하나가 있었다. 설이는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안에서 사진 한 장이 미끄러져 나왔다. 사진의 대부는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중앙에는 무릎을 꿇은 강태준과 펜을 들고선 윤석호의 모습이 선명했다. 테이블 위에는 국가기관망 관련 사업명이 적힌 문서가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사진 오른쪽 끝에는 검은 소매를 입은 여자의 손과 의자 일부가 보였다. 설이는 사진을 뒤집었다. 뒷면에는 날짜 하나와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마지막 검증. 그때 도겸이 문가에 서서 말했다. 아직도 그날을 후회해. 서리는 사진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내가 그 사람을 너무 믿은 걸 후회하지. 도겸은 가까이 와 사진을 바라봤다. 아니, 당신은 사람을 믿은 게 아니야. 서린이 그를 쳐다봤다. 도겸은 낮게 말했다. 당신이 만든 사람은 끝까지 당신 뜻대로 움직일 거라고 믿었지. 그 말은 정확해서 잔인했다. 서린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결국 사진을 다시 봉투 안에 넣으며 말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먼저 움직이지 않을 거야. 그럼 태준이 선택하게 둘 거야. 도겸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서린은 금고문을 닫으며 덧붙였다. 혜성 쪽에서 다음 요구를 할 거야. 그걸 받아들이면. 그녀는 잠깐 말을 멈췄다. 그때는 내가 만든 왕을 내 손으로 끝낸다. 강태준은 사흘 동안 잠을 거의 자지 않았다. 그럼에도 얼굴에는 피곤함보다 기이한 흥분이 서려 있었다. 한서린이 무엇인지 몰라도 그 정체를 세상에 먼저 던져버리면 자신이 다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캠프 전략실 벽면에는 서린과 연결된 재단 투자조합, 언론사, 법률사무소 이름이 빼곡히 정리돼 있었다. 최민석은 자료를 넘기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직접 연결된 법적 증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오래된 인맥이나 간접 관계입니다. 태준은 의자에 몸을 기대며 냉소했다. 증거가 없어도 질문은 만들 수 있어. 후보님, 너무 멀리 가면 역풍이 올 수도 있습니다. 태준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역풍. 지금 내 후원자 절반이 사라졌어. 당 원로들이 내 전화를 피하고 있어. 다 한서린 때문이야. 최민석이 낮게 말했다. 아직 사모님이 지시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증거. 태준은 책상 위 파일을 내리쳤다. 정치에서 중요한 건 사람들이 뭘 믿느냐야. 한서린이 뒤에서 내기를 열었다면 반대로 내가 모르는 사이 정치판을 움직였다는 뜻이기도 해. 그 순간 채원이 맞은편에서 천천히 웃었다. 그럼 프레임을 바꾸면 되겠네요. 태준이 그녀를 바라봤다. 채원은 손가락으로 서린의 사진 위를 두드렸다. 버림받은 아내가 아니라 대통령 후보를 10년 동안 조종한 비선 실세, 태준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그것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전략이면서 동시에 가장 오래된 열등감을 씻어낼 기회처럼 느껴졌다. 그는 처음으로 서린을 공격하는데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 그날 오후 대선 캠프는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태준은 마이크 앞에 서서 준비된 원고를 거의 보지 않았다. 저는 최근 제 정치 경력 전반에 걸쳐 제가 알지 못했던 후원과 개입이 존재했다는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기자들의 펜이 동시에 움직였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화면에 서린의 사진을 띄웠다. 그 중심에 제 배우자 한서린 씨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장내가 술렁였다. 태준은 목소리를 낮추며 더 위험한 말을 꺼냈다. 저 역시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제 이름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세력이 있었다면 국민께서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다. 후보님, 그렇다면 본인의 정치적 성공이 배우자의 지원 덕분이었다는 점을 인정하시는 겁니까? 태준의 턱이 굳었다. 그러나 그는 금세 미소를 되찾았다. 지원과 조종은 다릅니다. 다른 기자가 물었다. 한서린 씨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조종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태준은 기다렸다는 듯 답했다. 저는 지금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왜 제 주변의 주요 후원자들이 모두 같은 사람과 연결돼 있었는지, 왜 일부 언론 보도가 특정 시점마다 유리하게 움직였는지, 왜 제게조차 공개되지 않은 경제 네트워크가 존재하는지. 방송 화면 아래 실시간 댓글이 폭발적으로 올라갔다. 비선, 권력, 재벌, 그림자, 정치 공작이라는 단어가 순식간에 검색어 상위권을 차지했다. 태준은 그 흐름을 보며 안도했다. 이번에는 자신이 서린을 심판대 위에 올렸다고 생각했다. 한남동 저택의 거실에서 서린은 그 생중계를 끝까지 지켜봤다. 화면 속 태준이 자신을 비선 권력으로 묘사할수록 그녀의 얼굴은 더 무표정해졌다. 도겸은 창가에 서서
두 손을 주머니에 넣고 있었다. 그의 휴대전화에는 계속해서 메시지가 들어왔다. 태림미디어 계열사, 편성국장 포털 책임자, 광고사업부 법무팀 모두 한 가지 명령만 기다리고 있었다. 도겸은 설인을 향해 물었다. 이제 됐지? 뭐가? 끝낼 명분. 설인은 화면을 끄지 않았다. 강태준이 던진 자료가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혜성 측에서 어떤 언론인들에게 접촉했는지, 캠프 내부 자금 흐름까지 전부 공개할 수 있어. 설인이 대답하지 않자 그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다. 그 다음엔 아무도 저 사람 말을 믿지 않을 거야. 그제야 설인이 리모컨을 내려놓았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야. 도겸의 눈이 좁아졌다. 또 네가 한번 움직이면 이 싸움은 사실과 거짓의 문제가 아니게 돼. 태림미디어 회장이 한 사람을 묻어버렸다는 이야기가 남겠지. 그 사람이 당신을 묻으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같은 짓을 하면. 도겸은 웃음기 없는 얼굴로 말했다. 난 같아도 상관없어. 설인이 고개를 들었다. 나는 상관 있어. 그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변했다. 도겸은 오랫동안 침묵하다 말했다. 당신은 늘 세상을 지키겠다고 해. 그런데 정작 당신 자신은 한 번도 지킨 적 없잖아. 설인의 손끝이 아주 조금 굳었다. 논란은 하루 만에 정치권 전체를 삼켰다. 야당은 설인과 관련된 자금 흐름을 조사하라고 요구했고 여당 내부에서도 태준과 거리를 두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문제는 태준뿐 아니라 설인의 이름이 중심에 섰다는 것이었다. 그동안 익명으로 운영되던 투자재단과 자선기금 연구기관의 과거 자료가 인터넷에 퍼졌다. 몇몇 문건에는 한설인이라는 이름이 없었지만 동일한 법률 대리인과 회계법인이 반복해서 등장했다. 언론은 그것만으로 거대한 비선 네트워크가 존재한다고 추측하기 시작했다. 설인은 오전 9시 명성홀딩스 내부감사위원회 회의실에 직접 나타났다. 그녀가 건물에 들어서는 순간 임원들이 자리에서 일어섰지만 설인은 손을 들어 막았다. 오늘은 회장 자격으로 온 게 아닙니다. 감사위원장이 당황한 얼굴로 물었다. 그럼 어떤 자격으로? 설인은 준비해온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조사 대상자로 왔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제가 정치권과 연결된 모든 자금과 의사결정 기록을 감사에 넘기겠습니다. 외부 검증기관도 받으세요. 한 임원이 급히 말했다. 회장님, 그러면 경영권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설인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흔들리면 흔들리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공개하면 경쟁 계열에서 공격할 겁니다. 그것도 감수해야죠. 그녀는 펜을 들어 권한 위임서에 서명했다. 오늘부로 정치 관련 재단과 대외 협력 조직에 대한 제 결재권을 정지합니다. 그 순간 설인은 처음으로 자신의 손에서 권력을 내려놓는 선택을 했다. 그 소식은 도겸에게도 곧바로 전해졌다. 그는 태림미디어 본사 최상층 집무실에서 보고서를 읽다가 그대로 종이를 내려놓았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한 회장님이 명성 내부 권한 일부를 자진 정지했다고 합니다. 도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설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연결되자마자 그는 인사도 없이 물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설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다. 말했으면 막았을 거잖아. 당연히 막았겠지. 그래서 안 말했어. 도겸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금 네가 권한 내려놓으면 강태준이 원하는 그림이 완성돼. 죄가 있으니까 숨는다고 떠들 거야. 숨는 게 아니라 검증받는 거야. 세상은 그렇게 안 봐. 그러니까 더 해야 해. 도겸은 창밖 서울 도심을 내려다봤다. 당신은 왜 항상 세상이 이해할 때까지 혼자 맞으려고 해? 설인은 잠깐 침묵했다. 혼자 맞는 게 익숙하니까. 그 말에 도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녀는 차갑게 덧붙였다. 그리고 이건 내가 만든 문제야. 강태준이 배신한 게 왜 당신 문제야? 내가 그 사람을 정치판에 올렸으니까. 도겸이 이를 악물었다. 그게 당신 병이야. 설이나
모든 사람의 선택까지 내 책임으로 가져가는 거. 그녀도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그럼 내 병은 뭔지 알아? 통화 넘어가 조용해졌다. 누가 내 마음을 다치게 하면 그 사람 인생을 없애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두 사람은 그날 밤 처음으로 정면으로 충돌했다. 도겸은 한남동 저택에 직접 찾아왔다. 서리는 서재에서 감사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다. 문이 열리자 그녀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말했다. 오늘은 오지 말랬잖아. 도겸은 책상 앞에 서서 물었다. 왜 나를 밀어내? 널 밀어내는 게 아니야. 항상 그렇게 말하지. 그는 책상 위에 손을 짚었다. 강태준이 당신을 이용했고 윤석호가 국가 인프라를 거래하려 했고 채원은 당신 얼굴 앞에서 모욕했어. 그런데 당신이 지금 가장 경계하는 사람은 나야. 서린이 마침내 그를 바라봤다. 왜냐하면 넌 멈출 줄 모르니까. 당신이 멈추라고 하면 멈춰. 정말 그 한마디가 도겸을 찔렀다. 서린은 낮게 말했다. 네가 그날 방송 잔금을 걸었을 때 내가 명령한 것보다 한 단계 더 올렸지. 송출사뿐 아니라 광고망과 포털 대응팀까지 비상 대기시켰어. 내가 몰랐을 것 같아. 도겸은 대답하지 않았다. 태준이 화면 하나 내리려고 했는데 넌 나라 전체 정보 흐름을 장악할 준비를 했어.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해. 도겸의 얼굴이 처음으로 무너졌다. 적어도 난 당신을 버리진 않아. 서린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러나 그녀는 더 차갑게 말했다. 버리지 않는 것과 가두는 건 달라. 도겸은 몇 초 동안 아무 말도 못했다. 그 말은 그의 가장 깊은 공포를 정확히 찔렀다. 자신도 결국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서린의 선택을 빼앗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공포였다. 도겸은 그날 밤 저택을 떠났다. 서린은 붙잡지 않았다. 창문 너머로 그의 차가 대문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한 발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나 손에 쥔 펜은 오랫동안 종이 위에서 멈춰 있었다. 그때 비서 김예림이 조심스럽게 서재에 들어왔다. 회장님, 해성 쪽에서 움직였습니다. 서린은 눈을 들었다. 예림이 태블릿을 내밀었다. 화면에는 정부 차세대 국가통신 인프라 사업에 대한 비공개 제안서가 떠 있었다. 해성그룹이 태준 캠프를 통해 핵심 운영권 일부를 장기 위탁받는 구조였다. 서린은 문서를 끝까지 읽은 뒤 물었다. 태준이 승인했어. 아직 최종 서명은 아닙니다. 하지만 캠프 내부 검토팀에 대통령 당선 후 즉시 추진하라는 지시가 내려갔습니다. 서린의 표정이 굳었다. 마지막 검증 이후에도 태준이 멈출 기회는 여러 번 있었다. 그러나 그는 더 깊이 들어가고 있었다. 예림이 낮게 물었다. 사진을 공개할까요? 서린은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럼 언제까지 기다리실 겁니까? 그녀는 화면에 찍힌 태준의 전자결제 기록을 바라봤다. 한 번 더 예림이 이해하지 못한 얼굴을 하자 서린이 말했다. 그 사람이 먼저 나를 공격했으니 이제 내가 무서워서 물러나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이 거래를 끝까지 밀어붙이는지 확인해야 해. 이미 충분하지 않습니까? 서린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나한테는 아직 아니야. 그러면 그것은 미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심판하는 과정에 가까웠다. 그녀는 자신이 만든 사람이 어디서부터 망가졌는지 끝까지 보고 싶었다. 반대로 태준은 서린이 권한을 내려놓았다는 소식을 승리로 받아들였다. 그는 캠프 관계자들 앞에서 자료를 흔들며 말했다. 봐, 찔리는 게 있으니까 물러난 거야. 최민석은 여전히 불안했다. 후보님, 명성홀딩스 쪽은 외부 감사를 자진 요청했습니다. 오히려 투명성 프레임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태준은 신경질적으로 웃었다. 사람들은 회장이라는 여자가 뒤에서 정치인을 키웠다는 사실만 기억해. 그때 채원이 휴대전화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아빠가 오늘 만나자고 하네요. 태준이 눈을 가늘게 떴다. 무슨 일로? 최종 조건 이야기겠죠. 태준은 잠시 생각하다 코트를 집었다. 최민석이 그를 막았다. 후보님, 지금 해성 측과 따로 만나는 건 위험합니다.
그래서 더 가야 해. 왜요? 태주는 문 앞에서 돌아봤다. 한서린이 내 정치 생명을 자기 손으로 만들었다고 믿는다면 이번에는 내가 내 힘으로 왕이 되는 걸 보여줘야지. 그 말 속에는 정책도 국민도 없었다. 오직 한 여자를 이겨야 한다는 집착만 남아 있었다. 그는 스스로 증명하려 할수록 더 깊이 그녀가 경고했던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윤석호와의 만남은 강남의 회원제 호텔 지하층에서 이루어졌다. 회의실에는 채원도 있었지만 분위기는 전과 달랐다. 윤석호는 태준에게 인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한서린이 감사 들어갔다는 소식 들었지. 태준은 여유 있게 의자에 앉았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한테 유리한 거 아닙니까? 윤석호가 피식 웃었다. 너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태준의 얼굴이 굳었다. 윤석호는 서랍에서 한 장의 사진을 꺼냈다. 그러나 완전한 사진은 아니었다. 오른쪽 절반이 잘린 복사본이었다. 사진 속에는 태준이 낮은 자세로 서류에 서명하고 있었고 윤석호 본인은 맞은편에 서 있었다. 태준은 벌떡 일어났다. 이걸 왜 가지고 있습니까? 원본은 내가 없어. 윤석호가 말했다. 그리고 네가 그날 누구 앞에서 서명했는지도 아직 기억 못하지. 태준의 손이 떨렸다. 그날 회의실 주인은 회장님 아니었습니까? 윤석호는 한동안 그를 바라보다 낮게 웃었다. 그게 네가 대통령이 되지 못할지도 모르는 이유야. 태준은 숨을 멈췄다. 윤석호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날 우리는 한서린의 방에 들어간 거다. 태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뭐라고요? 윤석호는 대답 대신 사진에 잘린 오른쪽 끝을 손가락으로 두드렸다. 그리고 원본에는 네가 지금 세상에서 가장 적으로 돌린 사람이 앉아 있어. 태준이 호텔을 나섰을 때 새벽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빗방울이 유리문에 부딪혔지만 그는 우산도 펴지 않았다. 머릿속에서 10년 동안의 장면들이 제멋대로 떠올랐다. 서린이 아무 설명 없이 자신을 어떤 사람에게 소개하던 밤, 재계 원로들이 그녀에게 미묘하게 존댓말을 높이던 순간, 윤석호가 기자회견장에서 반지를 보고 창백해졌던 표정, 그리고 그 지하 회의실. 당시 그는 국가 인프라, 민영화에 가까운 조건을 처음 보고 반발했었다. 그러나 윤석호가 대선 자금과 재계 지지를 약속하자 결국 서명했다. 그 방의 끝에 누군가 앉아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조명이 어두워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태주는 그것이 해외 투자자쯤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모든 퍼즐이 연결되기 시작했다.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서린에게 전화를 걸었다. 몇 번의 신호 끝에 그녀가 받았다. 왜? 태주는 잠시 아무 말도 못했다. 그리고 물었다. 그날 거기 있었어. 서린은 침묵했다. 그 침묵이 답보다 더 확실했다. 태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한서린, 네가 그 방 주인이었어. 잠시 후 서린이 낮게 말했다. 내일 이야기하자. 지금 말해. 태준이 거리 한복판에서 소리쳤다. 10년 동안 날 가지고 논 거야. 서린의 대답은 차가웠다. 당신이 서명할 때 내가 손을 잡고 있었어. 태준은 굳어버렸다. 내가 무릎 꿇으라고 했어. 그녀가 다시 물었다. 아니면 당신이 스스로 선택했어. 그 순간 태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서린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내일 오전 10시 당신이 시작한 기자회견 내가 끝낼게. 오전 10시가 되기 전부터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앞은 인파로 가득 찼다. 강태준이 전날 밤 갑작스럽게 긴급 기자회견을 예고하면서 모든 방송사와 온라인 플랫폼이 생중계를 준비했다. 이번에는 제목부터 달랐다. 정치권을 뒤흔든 비선, 권력의 실체를 밝히겠습니다. 태준은 자신이 먼저 칼을 뽑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서린이 사진을 공개하기 전에 그녀를 정치 조작의 중심으로 만들면 그 사진의 의미도 바꿀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대기실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고쳐 매며 최민석에게 말했다. 오늘 내가 먼저 말한다. 한서린이 나를 10년 동안 키운 게 사실이라면 그건 지원이 아니라 정치 공작이야. 최민석은 끝까지 불안한 얼굴이었다. 후보님,
어젯밤 윤 회장과 무슨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태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다. 중요한 건 누가 누구를 만들었느냐가 아니야. 국민들은 누가 자신들을 속였는지 알고 싶어 해. 그때 채원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 역시 잠을 설친 얼굴이었다. 아빠가 연락이 안 돼요. 태준이 냉소했다. 지금 와서 발 빼려는 거겠지. 채원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정말 오늘 그 여자까지 부를 거예요. 태준은 짧게 웃었다. 아니, 부르지 않았어. 그리고 문을 열며 덧붙였다. 그래도 올 거야. 한설이는 자기가 시작한 판에서 절대 도망치지 않으니까. 태준의 예상은 맞았다. 기자회견이 시작되고 정확히 17분이 지났을 때 뒤쪽 출입문이 열렸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설인이 경호원도 없이 혼자 들어왔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그녀를 향했다. 태준은 단상 위에서 잠시 말을 멈췄다가 천천히 웃었다. 마침 오셨군요. 설인은 기자석 사이 통로를 걸어 앞으로 나왔다. 태준은 전국 생중계 중이라는 사실을 의식하며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제 배우자 한설인 씨가 직접 오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분에게 공개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정치인 강태준을 뒤에서 지원한 사람이 본인입니까? 설인은 단상 아래에서 그를 바라봤다. 맞아. 장내가 순식간에 술렁였다. 태준의 눈에 승리감이 스쳤다. 그는 곧바로 파고들었다. 그렇다면 저도 모르는 기업 후원과 언론 연결 정치인 소개까지 당신이 한 겁니까? 일부는 왜 설이는 잠시 생각한 뒤 말했다. 당신이 그때는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기자석에서 탄성이 터졌다. 태준은 마이크를 움켜쥐었다. 들으셨습니까? 한 개인이 정치인을 선택하고 기업과 언론을 움직여 대통령 후보까지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입니까? 설이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도 하러 왔어. 태준의 미소가 잠시 흔들렸다. 그 이야기만 하러 온 건 아닌 것 같은데. 설이는 그제야 단상 위 대형 화면을 바라봤다. 당신도 알잖아. 내가 왜 왔는지. 태준은 한 발 먼저 공격했다. 화면에는 명성홀딩스와 여러 재단 투자조합의 관계도가 나타났다. 그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네트워크는 한설인 씨가 오랫동안 영향력을 행사한 조직들입니다. 정치권 재계 언론이 복잡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저는 그 안에서 만들어진 후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설인이 조용히 물었다. 만들어진 후보라서 당신이 국가 인프라를 넘기는 문서에 서명했어. 장내가 얼어붙었다. 태준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곧바로 마이크를 들었다. 그게 바로 당신의 방식이지. 내가 모르는 거래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 설이는 그를 오래 바라봤다. 아직도 그렇게 생각해. 나는 당신 방에서 서명했어. 태준이 목소리를 높였다. 당신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 자체가 당신이 거래의 중심이었다는 뜻이야. 기자들이 미친 듯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설인이 손을 들자 이상할 정도로 소음이 가라앉았다. 그녀는 태준에게 말했다. 좋아. 그럼 국민들이 직접 판단하게 하자. 태준의 동공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뭘? 설인은 재킷 안쪽에서 작은 저장 장치를 꺼냈다. 그날 네가 정말 피해자였는지. 태준이 즉시 뒤를 돌아 소리쳤다. 송출팀 화면 차단해. 그러나 화면은 그대로였다. 캠프 직원들이 통제실에 전화를 걸었지만 누구도 연결되지 않았다. 잠시 후 대형 화면이 검게 바뀌었다. 그리고 사진 한 장이 천천히 나타났다. 사진 중앙에는 강태준이 낮은 자세로 테이블 앞에 앉아 서류에 서명하고 있었다. 맞은편에는 윤석호가 서 있었고 그의 옆에는 해성그룹 법무실 임원이 보였다. 서류의 첫 장에는 국가기관 통신망 운영사업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그러나 사람들의 시선은 곧 사진 오른쪽 끝으로 향했다. 넓은 회의실 가장 안쪽 검은색 의자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다.
다리를 꼬지도 서류를 들지도 않은 채 한 손으로 턱을 받치고 있었다. 한서린이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폭발하듯 터졌다. 채원이 입을 틀어막았다. 태주는 사진을 바라보며 마치 숨쉬는 법을 잊은 사람처럼 굳어버렸다. 서린은 조용히 말했다. 이게 당신이 말한 그날이야. 태준이 가까스로 입을 열었다. 봐. 국민 여러분 보십시오. 저 여자가 앉아 있지 않습니까? 이 거래를 알고 있었고 지켜봤습니다. 서린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 겁은 맞아. 지켜봤어. 태준의 얼굴에 다시 희망이 떠올랐다. 그는 마이크를 들어 외쳤다. 그럼 당신도 공범이잖아. 그러나 서린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사진 한 장만 준비한 게 아니야. 화면이 바뀌었다. 이번에는 회의 전후의 시간 기록과 출입 내역 내부 승인 로그가 순서대로 나타났다. 서린은 최대한 감정을 배제한 목소리로 설명했다. 윤석호 회장이 당신에게 처음 접근한 건 선거자금 후원을 명분으로 한 비공개 만남이었어. 그 후 당신 캠프에서 국가기관망 사업을 특정 기업에 장기 위탁하는 초안이 만들어졌고 나는 그 사실을 보고받았지. 태준이 끼어들었다. 그래서 함정을 만든 거야. 아니, 서린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단호하게 날이 섰다. 선택할 기회를 만든 거야. 다음 화면에는 회의 참석자들의 이메일 일부가 나타났다. 서린은 이어 말했다. 그날 내가 회의 장소를 제공한 이유는 하나였어. 당신이 실제 조건을 보고 거절할지 확인하려고. 당신이 거절하면 그 자리에서 거래를 폐기하고 관련 자금을 차단하려고 했어. 태준이 헛웃음을 흘렸다. 말로는 뭐든 하지. 서린은 기다렸다는 듯 다음 자료를 띄웠다. 회의 시작 30분 전에 서린이 법무팀과 감사팀에 보낸 사전 지시였다. 강태준 후보가 거래를 거부할 경우 즉시 회의 종료, 조건 수용 시 모든 기록 보존 후 독립검증 절차 착수. 기자석에서 웅성거림이 터졌다. 태준은 화면을 올려다보다가 입술을 깨물었다. 서린이 말했다. 나는 네가 거절할 거라고 믿었어. 그 한마디만큼은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오래된 실망이 배어 있었다. 10년 전 돈이 필요해도 아무한테나 무릎 꿇으면 계속 꿇게 된다고 말한 사람을 믿었으니까. 화면에는 음성이 없는 짧은 회의, 기록 영상까지 이어졌다. 태준이 서류를 읽고 불쾌한 표정을 짓는 모습, 한 번 펜을 내려놓는 모습, 그리고 윤석호가 무언가 말하자 다시 펜을 드는 모습이 나왔다. 서린은 영상 중간에 멈춤 버튼을 눌렀다. 여기서 당신은 한 번 거절했어. 태준의 손끝이 떨렸다. 그런데 윤 회장이 차기 정부의 재계 지원과 선거자금 문제를 이야기하자 다시 앉았지. 채원이 다급하게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다. 태준이 이를 악물며 말했다. 당신은 일부러 날 시험했어. 그래, 사람을 시험에 놓고 실패했다고 버리는 게 내 정의야. 서린의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다. 아니, 그건 내 잘못이야. 예상하지 못한 대답에 태준뿐 아니라 기자들까지 조용해졌다. 서린은 마이크를 들었다. 나는 사람을 믿는 대신 검증하려 했고 사람과 관계를 맺는 대신 구조를 만들었어. 강태준을 좋은 정치인으로 키울 수 있다고 생각했고 내가 뒤에서 잘못된 길만 막으면 된다고 믿었어. 그녀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봤다. 그 생각 자체가 오만했습니다. 태준의 표정에서 다시 혼란이 번졌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쓰러뜨리기 위해 왔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서린은 자신의 권력까지 같은 칼날 위에 올리고 있었다. 그 순간 기자회견장 뒤쪽 문이 열렸다. 수십 명의 시선이 한꺼번에 움직였다. 차도겸이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다. 검은색 정장에 넥타이조차 매지 않은 모습이었다. 태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너였어. 도겸은 대답하지 않고 통제실 직원에게 손짓했다. 화면 한쪽에 테린미디어 네트워크의 송출 상태가 표시됐다. 전국 생중계 유지, 외부 강제 종료 차단. 태준이 단상에서 내려오며 소리쳤다. 당장 방송 끊어. 당신 회사잖아. 도겸이 마침내 그를 바라봤다. 그래서 더 못 끊습니다. 뭐 내가 방송을 끊는 순간 오늘 나온 진실도
내 권력으로 만든 이야기가 되니까 서린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도겸은 그녀를 보지 않은 채 말을 이었다. 이 방송은 끝까지 갑니다. 강태준 후보의 말도 한서린 회장의 말도 반론도 전부 그대로 나갑니다. 태준이 악에 받쳐 웃었다. 둘이 짜고 나를 죽이려는 거 아니야. 도겸은 차갑게 대답했다. 당신을 죽일 생각이었으면 이렇게 복잡하게 안 했어. 기자석이 술렁였다. 도겸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덧붙였다. 하지만 오늘은 내 방식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의 시선이 처음으로 서린에게 향했다. 누군가를 지우는 게 아니라 모두가 보게 둘 겁니다. 서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 도겸이 처음으로 자신이 정한 선 안에 멈췄다는 것을 알았다. 태준은 마지막 카드처럼 서린을 향해 손가락질했다. 좋아. 내가 잘못했다고 치자. 그런데 당신은 10년 동안 기업과 언론을 움직여 정치인을 만들었잖아. 당신이 나보다 깨끗하다고 생각해 서린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리고 기자들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래서 오늘부로 명성홀딩스의 비공개 정치 네트워크를 해체하겠습니다. 장내가 술렁였다. 그녀는 준비된 문서를 화면에 띄웠다. 정치 관련 재단의 의사결정 기록을 외부 검증기관에 전부 제출하고 제가 보유한 비공식 추천권과 대외 협력 권한도 폐기하겠습니다. 필요한 책임이 있다면 받겠습니다. 태준이 얼어붙은 얼굴로 말했다. 미쳤어. 그걸 다 버리겠다고 서리는 그를 바라봤다. 당신을 끝내려고 내가 왕좌를 지키면 결국 당신과 똑같아져. 태준은 입을 벌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서리는 더 가까이 다가갔다. 당신은 내가 만든 왕이었어. 그건 인정해. 태준의 눈에 분노가 차올랐다. 그럼 네가 날 망친 거야. 서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나는 문을 열었고 당신이 걸어갔어. 그 차이를 이제는 나도 인정할 거야. 그리고 아주 낮게 덧붙였다. 당신의 선택까지 내 책임이라고 믿는 것도 오늘로 끝낼게. 태준은 무너지는 대신 마지막으로 발악했다. 그는 화면 아래에 연결된 케이블을 잡아당기려 했고 보안 요원이 급히 다가왔다. 놓으세요. 태준이 소리쳤다. 이건 조작이야. 전부 저 여자가 만든 거야. 채원도 단상으로 뛰어 올라와 서린을 노려봤다. 당신이 아빠까지 함정에 빠뜨린 거죠. 서린은 그녀를 차갑게 바라봤다. 윤석호 회장은 성인이고 강태준도 성인이야. 나는 누구 손에도 펜을 쥐어주지 않았어. 채원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당신이 모든 걸 가지고 있었잖아. 돈도, 사람도, 정보도. 그런데 왜 태준 오빠까지 필요했어요? 서리는 잠시 대답하지 못했다. 그 질문은 생각보다 깊은 곳을 찔렀다. 결국 그녀는 말했다. 필요해서가 아니라 믿어보고 싶었으니까. 태준의 움직임이 멈췄다. 서리는 그를 바라봤다. 권력에 닿아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쯤은 있다고. 순간 태준의 얼굴에서 분노가 빠져나갔다. 남은 것은 공허함이었다. 그는 아주 작게 물었다. 그럼 나를 사랑한 적은 있었어? 수백 개 카메라 앞에서 나온 질문치고는 너무 개인적이었다. 서리는 몇 초 동안 말하지 않았다. 나도 모르겠어.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대답이었다. 그게 내가 당신한테 한 가장 큰 잘못일지도 몰라. 기자회견은 결국 예정 시간을 1시간 넘겨 끝났다. 마지막까지 누구도 방송을 끊지 못했다. 태준은 보좌진에게 둘러싸인 채 뒷문으로 빠져나갔고 채원은 아버지와 연락이 닿지 않은 채 울먹이며 별도 차량에 올랐다. 복도 끝에서 서리는 혼자 창문 앞에 서 있었다. 도겸이 뒤에서 다가왔지만 예전처럼 바로 옆까지 오지는 않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몇 걸음의 거리가 남아 있었다. 서린이 먼저 말했다. 오늘 왜 안 끊었어? 도겸은 낮게 웃었다. 당신이 싫어하니까. 그것뿐이야. 그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아니,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는 세상까지 내 소유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걸 조금은 알 것 같아서. 서리는
천천히 그를 돌아봤다. 도겸은 그녀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당신이 오늘 왕좌를 내려놓는 걸 봤어. 나는 적어도 그 옆에서 또 다른 왕이 되고 싶진 않아. 서린의 눈빛이 처음으로 아주 조금 풀렸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때 예림이 급히 복도를 뛰어왔다. 회장님, 서린이 고개를 돌렸다. 예림의 얼굴은 심각했다. 강태준 후보 캠프에서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다. 뭐라고? 예림이 태블릿을 내밀었다. 화면에는 한 줄짜리 속보가 떠 있었다. 강태준 후보 대선 출마 지속 여부 긴급 논의. 서린은 잠시 그 문장을 바라봤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권력을 잃는 순간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 그리고 강태준의 마지막 선택은 아직 남아 있었다. 강태준 캠프의 긴급회의는 새벽 2시가 넘어서까지 이어졌다. 기자회견 직후 당 지도부는 그에게 모든 공식 일정을 중단하라고 통보했고 핵심 참모셋은 사표를 제출했다. 불과 전날까지만 해도 태준과 사진 한 장 찍기 위해 줄을 서던 정치인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전략실 벽면의 대형 화면에는 지지율이 실시간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태준은 넥타이를 풀어던지고 소리쳤다. 이건 일시적인 거야. 하루만 지나면 프레임을 다시 잡을 수 있어. 최민석은 더 이상 그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후보님 불가능합니다. 태준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혜성 쪽도 손을 뗐고 당에서도 후보 교체 절차를 검토 중입니다. 무엇보다 후보님이 직접 서명한 기록이 공개됐습니다. 태준이 책상을 내리쳤다. 서린이 만든 판이야. 최민석은 조용히 말했다. 그 판에서 서명한 건 후보님입니다. 방안이 얼어붙었다. 태준은 처음으로 자신의 최측근조차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주위를 둘러봤다. 10명이 넘던 참모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은 넷뿐이었다. 채원도 보이지 않았다. 윤채원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잠시 후 보좌관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윤 전무는 해성 법무팀과 함께 별도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태준은 헛웃음을 흘렸다. 그래, 결국 다 도망가는군. 그러나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는 서린이 기자회견장에서 했던 말을 떠올렸다. 나는 문을 열었고 당신이 걸어갔어. 그 순간 태준은 처음으로 자신이 서 있던 곳이 왕좌가 아니라 텅 빈 무대였다는 것을 느꼈다. 같은 시각 윤채원은 해성그룹 본사 지하 주차장에서 아버지의 차 앞을 가로막고 서 있었다. 윤석호는 법무팀과 함께 건물을 빠져나가려다 딸을 보고 인상을 썼다. 비켜. 채원의 눈은 붉게 충혈돼 있었다. 아빠가 태준 오빠 버린 거예요. 윤석호는 차갑게 대답했다. 버린 적 없어. 처음부터 투자였어. 채원은 한순간 말을 잃었다. 투자요.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에게 자원을 넣은 거지. 실패하면 정리하는 거고. 채원의 입술이 떨렸다. 그럼 나는요? 윤석호가 그녀를 바라봤다. 채원은 그의 표정에서 이미 답을 읽었다. 자신 역시 딸이기 전에 연결고리였고 태준과 가까워지라는 아버지의 허락도 사랑이 아니라 계산이었다. 채원은 허탈하게 웃었다. 웃긴 해요. 나는 한서린보다 내가 선택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윤석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실은 나도 태준 오빠한테 선택받은 게 아니었고 아빠한테도 선택받은 게 아니었네. 그 말에는 처음으로 분노보다 허무함이 더 많았다. 윤석호가 차문을 열려 하자 채원이 다시 물었다. 아빠는 왜 한서린을 그렇게 무서워했어요? 윤석호는 잠시 멈췄다. 그 여자는 우리처럼 권력을 원하는 사람이 아니야.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필요하면 버릴 줄 알아. 채원은 씁쓸하게 웃었다. 그래서 아빠가 못 이겼구나. 윤석호의 얼굴이 굳었다. 채원은 더 이상 차를 막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가 떠나는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했다. 태준도, 대통령의 옆자리도, 혜성의 후계자 자리도 아닌 무언가를. 너무 늦었지만 그 질문은 처음으로 그녀 자신의 것이었다. 다음 날 오전, 강태준은
대선 출마 중단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장은 전날과 달리 텅 빈 듯 차가웠다. 배경 현수막에는 여전히 그의 이름이 크게 적혀 있었지만 이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에는 기대보다 의심이 많았다. 태주는 준비된 사퇴문을 읽다가 중간에 멈췄다. 몇 초 동안 종이를 내려다보던 그는 결국 원고를 접었다. 저는 오랫동안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이 제 능력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기자들이 조용해졌다. 그리고 누군가 제 성공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제 인생 전체가 부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처음으로 선거 연설처럼 다듬어져 있지 않았다. 그래서 저는 도움을 받은 사실을 숨기고 그 도움을 준 사람을 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제가 한 선택의 책임은 별개입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말했다. 제가 서명한 문서는 제가 서명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다. 태주는 고개를 숙였다. 그것이 사과인지 패배 선언인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한설인의 이름을 꺼내지 않았다. 공식 발표가 끝난 뒤 보좌진이 이동 경로를 안내했지만 태주는 거절했다. 차 필요 없어. 그는 혼자 건물을 나왔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뒤따랐고 시민들의 시선이 쏟아졌다. 불과 일주일 전 그는 이 길을 대통령 후보 전용차를 타고 지나갔다. 오늘은 혼자 걷고 있었다. 그런데 길 건너 검은 세단 옆에 한설인이 서 있는 모습을 보는 순간 그의 발이 멈췄다. 설인은 그를 기다린 것이 아니었다. 명성홀딩스 외부감사위원회에 제출할 추가 자료를 전달하고 나오는 길이었다. 그러나 태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기자들의 시선을 무시한 채 도로를 건너 그녀에게 다가갔다. 설이나 그녀는 아무 대답 없이 그를 바라봤다. 태주는 며칠 사이 몇 년은 늙어 보였다. 우리 이야기 좀 하자. 할 이야기는 다 했어. 아니, 그는 한 발 더 가까이 왔다. 당신이 사람들한테 연락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설인의 표정이 변하지 않았다. 태주는 다급해졌다. 대통령 후보가 아니어도 돼. 국회로 돌아가든 재단에서 일하든 뭐든 다시 만들면 되잖아. 당신은 할 수 있잖아. 그 순간 기자들이 더 가까이 몰려왔다. 태주는 그 시선조차 의식하지 못한 채 설인의 소매를 잡으려 했다. 그녀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나자 그의 손이 허공에 멈췄다. 태준의 얼굴이 무너졌다. 제발. 그 한마디와 함께 그는 결국 무릎을 꿇었다. 수십 개의 카메라 셔터가 폭발적으로 터졌다. 한 번만 살려줘. 당신이 만들었잖아. 다시 만들 수도 있잖아. 설이는 오래도록 그를 내려다봤다. 과거였다면 이 장면에서 승리를 느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잃은 건 대통령 자리가 아니야. 태준이 고개를 들었다. 10년 전 당신이 되고 싶어 했던 사람으로 돌아갈 마지막 기회를 잃은 거야. 태준의 눈이 흔들렸다. 그리고 그건 내가 돌려줄 수 없어. 설이는 그를 지나쳐 걸었다. 이번에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명성홀딩스의 변화는 그날 오후부터 시작됐다. 설이는 긴급 이사회에서 정치 네트워크 해체안을 공식 상정했다. 일부 원로 이사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회장님, 이 구조는 30년 동안 그룹을 지켜온 안전망입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설이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우리는 위험을 막는다는 이유로 너무 오랫동안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당연하게 사용했습니다. 한 이사가 목소리를 높였다. 기업은 이상만으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정부와 언론이 움직일 때 우리도 힘이 필요합니다. 설이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다. 예전의 자신이라면 정확히 같은 말을 했을 것이다. 힘이 필요한 것과 아무도 모르게 사람의 선택을 설계하는 건 다릅니다. 그녀는 자신이 보유한 비공식 의결권 일부를 독립위원회에 넘기는 안건까지 함께 제출했다. 임원들이 술렁였다. 회장님까지 권한을 줄이시면 누가 최종 결정을 합니까? 설이는 천천히 대답했다. 한 사람이 모든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생각부터 바꿀 겁니다.
투표는 길었다. 반대도 많았다. 그러나 서리는 처음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반대자들을 압박하지 않았다. 설득했고 자료를 공개했고 필요하면 부결을 받아들일 준비도 했다. 안건은 가까스로 통과됐다. 회의가 끝난 뒤 예림이 물었다.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서리는 텅 빈 회의실을 바라봤다. 무섭긴 해. 예림이 놀라 그녀를 바라봤다. 서리는 아주 희미하게 웃었다. 이제야 내가 모든 걸 통제하지 못하는 기분이 어떤 건지 알겠어. 며칠 뒤 테린미디어 네트워크에서도 예상하지 못한 발표가 나왔다. 차도겸은 편집권 독립위원회를 확대하고 회장 개인이 뉴스 송출이나 포털 편성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비상 권한을 폐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임원회의에서 한 부사장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회장님, 그 권한은 경영 위기 때 필요합니다. 도겸은 짧게 대답했다. 필요해서 가지고 있었고, 가지고 있으니까 쓰고 싶어졌습니다. 그 말에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다. 그는 며칠 전 기자회견장에서 태준이 방송을 끊으라고 소리치던 순간 자신이 느꼈던 충동을 기억했다. 한서린을 모욕한 남자의 목소리를 영원히 지워버리고 싶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했다. 사람들의 시야에서 강태준이라는 존재를 줄이고 알고리즘에서 밀어내고 광고와 채널에서 사라지게 만드는 일. 그러나 그것은 서린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서린의 세계를 대신 결정하는 일이었다. 회의가 끝난 뒤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한 회장님께 말씀드릴까요? 도겸은 서류를 정리하며 고개를 저었다. 내가 잘 보이려고 한 일 아니야. 비서는 잠시 머뭇거리다 웃었다. 그래도 아시면 좋아하시지 않겠습니까? 도겸도 아주 조금 웃었다.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얻으려고 행동하는 것도 결국 조종일 수 있어. 그는 처음으로 서린에게서 거리를 두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그것이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다. 보름 후 서린은 저녁 늦게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명성홀딩스 옥상 정원에 올라갔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도시의 불빛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대통령 후보 하나가 사라져도 서울은 그대로 움직였다. 그녀는 손에 작은 검은 상자를 들고 있었다. 안에는 기자회견장에서 벗었던 결혼 반지가 들어있었다. 한동안 반지를 바라보다가 다시 상자를 닫았다. 버리지는 않았다. 태준과 함께한 10년 전체가 거짓이었다고 만들고 싶지는 않았다. 그가 처음부터 괴물이었던 것도 아니었다. 자신 역시 처음부터 피해자였던 것도 아니다. 그녀는 그를 믿으면서도 통제했고 사랑했는지조차 확신하지 못하면서 곁에 묶어두었다. 그 사실까지 인정하는 것이 끝내는 방식이라고 생각했다. 버릴 줄 알았는데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서린이 돌아보자 도겸이 출입문 옆에 서 있었다. 어떻게 들어왔어? 정식으로 방문 신청했어. 서린은 피식 웃었다. 차도겸이 방문 신청도에 요즘 규칙 지키는 연습 중이야. 그는 가까이 왔지만 예전처럼 그녀 옆에 바로 서지 않았다. 2걸음 정도 떨어진 곳에 멈췄다. 서린은 그 거리를 눈치챘다. 왜 거기 서 있어? 도겸이 어깨를 으쓱했다. 가까이 오라고 안 했으니까. 서린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한 걸음은 와도 돼. 도겸은 정말 한 걸음만 다가왔다. 그 모습에 서린은 자기도 모르게 웃었다. 한동안 둘은 한강만 바라봤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서린이었다. 나 사실 좀 무서워. 도겸은 아무 말 없이 기다렸다. 예전에는 사람이 떠날까봐 무서우면 그 사람이 떠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었어. 회사도 사람도 관계도 다 그렇게 했어. 그녀는 검은 상자를 손 안에서 굴렸다. 근데 그게 관계를 지키는 게 아니더라. 도겸이 낮게 물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건데? 서린은 솔직하게 말했다. 모르겠어. 그 대답이 나온 순간 그녀 스스로도 놀랐다. 한서린은 평생 모른다는 말을 싫어했다. 모른다는 것은 약점이고 약점은 공격받는 입구라고 배웠으니까. 그러나 도겸은 웃지도 답을 대신 주지도 않았다. 모르면 같이 생각하지 뭐. 서린이 그를 바라봤다. 나랑 있으면 쉬운 일 없을 거야. 알아.
내가 또 사람을 밀어낼 수도 있고, 그것도 알아. 너도 또 미쳐서 세상 없겠다고 할 수 있고. 도겸이 잠깐 생각하다 말했다. 그건 좀 줄여보려고. 설인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그러다 웃음이 사라지고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난 누군가를 진짜 좋아하면 그 사람이 나를 망가뜨릴 수 있게 되는 게 싫어. 도겸은 이번에도 다가가지 않았다. 그럼 망가뜨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부터 시작해. 설인의 눈이 흔들렸다. 도겸은 낮게 덧붙였다. 대신 망가뜨리지 않을게. 설인은 한참 동안 그를 바라봤다. 그 말은 맹세처럼 거창하지도 않았고 세상을 다 주겠다는 약속도 아니었다. 그래서 오히려 믿어보고 싶었다. 그녀는 검은 상자를 코트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먼저 도겸 쪽으로 한 걸음 다가갔다. 도겸의 눈에 짧은 놀라움이 스쳤다. 설이는 그의 손을 잡지 않았다. 대신 어깨를 아주 살짝 기대었다. 그것만으로도 그녀에게는 충분히 큰 선택이었다. 도겸 역시 움직이지 않았다. 감싸 안지도 더 끌어당기지도 않았다. 그저 그녀가 기대고 싶은 만큼만 그대로 서 있었다. 한강 너머로 자동차 불빛이 길게 이어졌다. 설이는 처음으로 그 풍경을 보며 다음 수를 계산하지 않았다. 누가 적인지, 누가 동맹인지, 어떤 위험이 숨어 있는지 생각하지 않았다. 그냥 차가운 바람과 옆 사람의 체온을 느꼈다. 도겸아, 응, 오늘은 내가 아무것도 결정 안 해도 돼. 도겸이 천천히 웃었다. 그럼 설이는 눈을 감았다. 왕을 만들 필요도, 왕관을 지킬 필요도 없는 밤이었다.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그녀는 비로소 살아남는 것과 살아가는 것이 다르다는 걸 알았다. 그리고 이번에는 누구도 그녀를 구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 스스로 왕좌에서 내려왔고, 스스로 손을 내밀었고, 스스로 다른 삶을 선택했다.